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는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감기 몸살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상포진의 가장 큰 증상은 바로 심한 통증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 환자에게는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경우 바늘로 찌르는 듯한 심한 고통과 회복 이후에도 신경통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북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두아람 교수와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 고령의 연령대일수록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부위에 따라 통증 정도가 다르며 감각 이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두아람 교수와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상포진 익숙하기는 한데 정확히 어떤 질병일까요? 대상포진이라는 질환의 병명을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대상이라는 것이 한자로 띠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띠 모양의 수포 물집이 잡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상포진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릴 적에 수두에 걸릴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두에 걸리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우리 몸의 신경절이라는 곳에 잠복, 즉 숨어 있게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약해질 때 재활성화가 되면서 이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서 피부로 이동하게 되고 이것이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에 발생하지만 처음으로 발병하였을 때는 수두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재감염이 되게 되면은 대상포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대상포진은 심한 통증으로 유명하잖아요. 대상포진의 증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대상포진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수포와 통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이 띠 모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몸에 띠 모양의 발진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질환이고요.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수포의 분포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띠 모양의 발진을 유발을 하지만 안면부나 혹은 목 부위, 팔 부위, 또 엉덩이 부위에 생길 때는 대상포진의 포진의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징적인 증상은 피부에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이에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수포 물집이 발생하기 약 2, 3일 전부터 피부에 통증이나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 이 시기에는 전구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몸살과 같은 기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몸살 기운과 같은 이런 전조 증상과 함께 피부에 국한된 부위에 통증을 느끼시고 있다면 수일이 경과하면서 대상포진으로 의심이 되는 이런 수포 물집이 발생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이 대상포진의 환자들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한 사진을 보여드린 것이지만 어떤 분들은 대상포진 물집이 대여섯 개 정도 조금만 발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전구 증상과 함께 피부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징적인 대상포진 물집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신체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형태가 다 가지각색이다 보니 어디까지가 대상포진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도 예전에 가슴 부위에 발진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대상포진이었을까요? 네. 저희 환자분들도 이렇게 피부에 발진이나 구진이 발생하였을 때 이게 대상포진인지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포진이 굉장히 특징적인 점은 무엇이냐면 몸의 좌측이나 우측, 즉 한 측면에만 발생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양측으로 이 피부 병변이 존재하고 있다면 대상포진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에 면역력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서 대상포진의 물집이 전신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대상포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진료를 좀 받으셔서 진단을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
대상포진의 수포는 대개는 1, 2주 내로 수포에 농이 차는 농포, 그리고 이 고름 물집이 터지면서 딱지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다른 피부 질환과의 감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상포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포진의 수포 물집이 발생하기 약 3에서 7일 정도부터 전구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구 증상으로는 환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발열이나 권태감, 그리고 감기 몸살에 걸린 듯한 느낌, 근육통, 혹은 두통 같은 증상들이 전구 증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이 아주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통증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상포진이 발생할 때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서 증식하면서 신경 주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또 신경을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은 대표적인 신경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경의 병으로 인한 통증을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경병성 통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통증 양상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늘로 콕콕 찌르거나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혹은 이렇게 화상 입은 것 같이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을 호소하신다거나 또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는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질통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손만 닿아도 혹은 옷만 스쳐도 굉장히 통증이 악화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대상포진 환자들은 집에서는 뭐 옷을 못 입고 있으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경병성 통증은 통증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아주 악명 높아요. 그래서 이런 통증의 강도로 인하여서 환자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일들도 흔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게 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무서운 질병인데요. 대상포진의 유병률은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국내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상포진의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약 10.4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노인 환자에서는 이 유병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는 인구 1000명당 60.7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포진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잘 생기는지도 궁금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의 발병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쉽게 저하가 되는 노인 환자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상포진과 관련한 세포성 면역은 나이가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갈 때 급격히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환자가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젊은 층들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면역력이 감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젊은 층들에서도 굉장히 대상포진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심지어는 소아에서 발병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면역력이 낮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특히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이런 면역저하 환자랄지 장기 이식이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들도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HIV와 같은 면역력 자체가 감소하는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대상포진이 잘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몸 곳곳에 다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발생하는 부위도 따로 있을까요? 대상포진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흉추신경 분절이기 때문에요. 이 부위에 대상포진이 감염되게 된다면은 우리 몸의 몸통에 제일 흔하게 발생하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흔한 부위가 바로 우리 3차 신경의 안분지에 가장 호발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상포진이 생긴다면 이마나 눈 주변에 대상포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경추분절인데 그런 경우에는 목이나 팔 쪽으로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원래 수두로부터 나왔던 질병이다 보니까 가족에게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염성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리게 되면 이 수두는 전염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두에 걸리게 되면 아이들이 수두에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격리를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같은 바이러스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대상포진의 경우는 전염력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전염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포진 환자의 수포 물집을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하는 일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12개월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수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환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증도 심하다 보니까 대상포진에 걸리면 빠르게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상포진에 진단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치료는 바로 빠르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바이러스제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신경의 손상과 염증 반응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항바이러스제는 수포가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투여하여야 효과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환자군에서는 7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라도 이 항바이러스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좀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만약에 통증이 극심하다면 다양한 진통 약물을 좀 투여해 볼 수도 있고요. 진통제에도 반응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은 조기에 신경 차단술과 같은 여러 가지 중대적인 신경 치료를 통하여서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좋은 예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포진의 발병 위치에 따라서 좀 치료가 특화될 수가 있겠는데요. 3차 신경의 암 문제에 발생하여서 눈 주위에 대상포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가 각막의 손상이나 시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진료가 필요하겠고 그 외에도 귓바퀴 부분에 생기는 경우에는 안면마비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드물긴 하지만 팔다리에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력의 저하 혹은 엉덩이 부위에 생기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소변을 못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특수한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신경 차단술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환자분들도 또 많다고요? 많은 분들이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게 되면은 신경을 자르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닌지 좀 오해를 하시고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신경 자체를 어떻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증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신경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 약물을 주입을 함으로써 통증 신호가 척수와 뇌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특히 대상포진의 치료에서 이 신경 차단술은 주로 바이러스에 손상된 신경절 부위나 혹은 말초신경, 교감신경 등등에 시행하게 되는데 이 부위에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강력하게 신경 주변의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고 통증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서 통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증 신호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증 신호가 지속적으로 척수와 뇌로 전달되게 되면요. 우리 통증의 전달 체계의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통증이 더욱더 악화되고 만성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기에 대상포진 치료를 받는다면 또 완전히 낫는 것도 가능할까요? 제가 대상포진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대상포진을 조기에 잘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적절히 하시면 완치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드문 경우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대상포진 다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만성적으로 통증이라는 후유증이 남기도 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것이 대상포진의 가장 흔하면서도 무서운 합병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2, 3주 이내에 수포에 고름이 차기도 하고 이 고름이 찼던 수포가 딱지가 되면서 딱지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통증도 같이 소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90일, 즉 3개월이 경과하여서 피부에는 전혀 대상포진의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듯한 이상 감각이나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우에는 이 대상포진후 신경통이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만성 통증 질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포진이 발병하여서 한 2, 3주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지속되고 있다면 반드시 이럴 때에는 통증학과 전문의의 세심한 진단과 치료를 좀 받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 자체도 무서운데 또 후유증으로 신경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니까 더욱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혹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런 거는 어떤 분들에게 주로 잘 생긴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이 걸린 환자의 약 3분의 1 정도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상당히 높은 네. 편이죠. 그런데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노인입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들은 아무래도 면역력도 좀 낮고 더 대상포진이 발병할 때 심하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유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외에도 여성이나 흡연자, 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모두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의 증상으로 볼 때요. 대상포진이 딱 걸렸을 시기에 대상포진의 수포 병변이 많았다거나 혹은 그 시기에 통증이 극심하였던 경우에도 그만큼 바이러스의 양이 많았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모두 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잘 이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병명에서 말해주듯이 이때의 시기에서는 통증이 가장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에서 대상포진이 신경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잘 통증이 조절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대상포진 후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한 약제가 다양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경병성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를 처방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통증이 심한 부위에 부착하게 되는 국소마취제, 패치제제, 그리고 캡사이신 크림과 같은 다양한 약물을 병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아편유사제와 같은 강력한 진통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언급하였던 신경차단술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통증 신호가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걸 차단하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신경차단술이 또 한 번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경차단술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대상포진이 발병할 때 이 신경절 부위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치료의 기본이 되는 부위도 바로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신경절 부위로 바늘을 접근시키게 되고요. 그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기본으로 한 여러 치료 약물을 주입하게 돼요. 이를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막의 차단술이라는 신경 차단술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음파를 이용한 말초신경 차단술 등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생소한 이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고주파 신경치료술, 이거는 어떤 행위일까요? 신경 차단술로 통증 완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고주파 신경 치료술이라는 것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주파 신경 치료술이라는 것은요, 보통 말초신경이나 신경절 부위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서 고주파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만성 신경병성 통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중대적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주파는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주파 전류가 조직으로 흐르게 되면 조직의 온도를 약 80도까지 상승을 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경세포가 파괴가 되게 돼요. 그래서 통증 신호를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단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것을 바로 고주파 열응고술이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키지 않고 42도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신경을 파괴하지 않고 고주파 치료를 시행하는 박동성 고주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시행할 수 있지만 대상포진의 발생 부위랄지 그리고 통증의 강도랄지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서 치료를 선택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 보니까 걸리기도 전에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상포진 안 걸리는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최근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뉴스들을 자주 접했는데 이 예방을 위해 대상포진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걸까요? 네, 요새 대상포진 백신에 관한 이슈들을 저도 언론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대상포진 백신은 전통적으로 2006년도에 미국 FDA에서 승인한 생백신하고 2017년에 승인된 사백신이 있습니다. 두 백신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상포진의 발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 모두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백신을 맞게 되면 대상포진이 걸리는 것 자체를 좀 막아줄 수 있고요. 혹여나 우리 환자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리셨다고 하더라도 잘 치료가 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되는 빈도를 좀 낮춰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만 5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대상포진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생백신의 단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의 예방 효과가 약 8년 정도까지밖에 지속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도입된 사백신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대상포진의 예방 효과의 기간이 좀 더 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암 환자나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대상포진 발생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사백신이 도입됨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환자들에서도 대상포진 백신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정말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대상포진에 걸려서 치료 중일 때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맞을 수 없는 걸까요? 대상포진이 일단 걸리게 되면요.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대상포진 백신을 안 맞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그 직후에는 항체의 양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 기간엔 대상포진에 걸릴 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대상포진에 대한 항체의 역과가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대상포진의 재발 위험이 결국은 다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발병한 환자의 경우에는 급성기를 지나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전신 상태가 되었다면 접종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대상포진이 걸린 날짜로부터 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걸리면 정말 오랫동안 괴로운 대상포진. 혹시 재발도 좀 쉬운가요? 안타깝게도 대상포진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의 재발률은 약 2에서 8%로 보고한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국내 자료에서는 10년 이내에 2.3%가 재발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나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가 있으신 환자들의 경우에는 재발 위험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대상포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약해져 있을 때 대상포진은 갑자기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잘 진단받으시고 치료를 하신다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두아람 교수와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건강검진. 하지만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그냥 건너뛰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검진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본인의 건강을 미리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암 건강검진으로 나뉘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만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홀수, 짝수, 출생연도를 검진 주기로 구분해 국가 무료 건강검진이 제공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항목, 건강검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